안녕하세요. 당신, 오늘 우리가 좀 깊게 파헤쳐 볼 이야기는요. 벌써 29년이나 흘렀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는 매듭. 바로 가수 김광석 씨의 죽음에 관한 미스터리입니다. 보내주신 자료, 가객 김광석 죽음의 미스터리 발췌 내용을 토대로 해서요. 그의 마지막 날부터 그 이후로 계속되는 의혹들까지 좀 차근차근 짚어보려고 합니다. 흩어진 정보 조각들 속에서 혹시 중요한 실마리가 있는지 연결해보고 과연 뭐가 진실에 더 가까울지 당신도 함께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공식 발표는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이었죠. 네, 그랬죠. 하지만 그가 세상을 떠나기 불과 몇 시간 전에 남겼다는 말이 있잖아요. 이제야 음악에 눈이 뜨이는 것 같다. 앞으로 10년은 더 노래할 자신이 있다. 그 말하고 또 그의 죽음 직후에 그 막대한 저작권이 단 한 사람에게 돌아갔다는 점. 이런 것들이 참 많은 의문들을 남기죠. 그렇죠. 1996년이면 그가 정말 최고의 인기를 누리던 때였는데 잠깐만 그때로 돌아가 볼까요? H.O.T가 막 데뷔하고 그랬던? 김광석 씨 4집이 70만 장 넘게 팔리고 정말 가수로서는 최정점에 있던 시절이었죠. 네, 바로 그 시점에서 벌어진 일이라 더 충격적인데요. 맞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국 공식 발표랑 또 그 발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듯한 여러 정황 증거들,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서 계속 엇갈리는 관련자들 진술, 이런 것들이 막 충돌하는 지점을 파고드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그날 밤 그의 집에서는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럼 1996년 1월 5일 오후부터 그의 마지막 행적을 한번 따라가 보죠. 먼저 HBS 겨울나기라는 방송에 출연했죠. 배우 박상원 씨가 진행했었고 네, 거기서 통기타 치면서 노래도 불렀잖아요. 그녀가 처음 울던 날 하고 정말 아무도 예상 못했겠죠. 네. 방송 끝나고 저녁 식사를 하고 그 다음엔 늦은 밤에 홍대 근처 카페에서 시인 백창호 씨를 만났다고 하죠. 아, 그때 그 시앨범 작업 때문에 만난 거군요. 윤동주 시인이나 김소월 시인. 네, 맞아요. 다음 앨범 편곡 방향이라던가 재킷 디자인 같은 꽤 구체적인 계획들을 나누면서 아주 희망에 차 있었다고 해요. 바로 그때 백창호 시인에게 남긴 말이 아까 언급했던 형, 나 이제 음악에 눈이 뜨이는 것 같아. 앞으로 10년은 끄떡 없이 노래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말이었던 거죠. 바로 이 지점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공식 사인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인데 불과 몇 시간 전에 이런 말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건 너무나도 강하게 배치되는 발언이죠. 그렇죠. 특히 4집 성공하고 1000회 넘는 공연 매진시키고 그 가수 인생 정점에 서 있던 상황을 생각하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극명한 대비가 나타나는 걸까? 이게 첫 번째 큰 의문인 거죠. 밤 11시쯤에 백창호 시인이랑 헤어져서 마포구 서교동 자택으로 들어갔고요. 그 시간 이후로는 집에는 아내 서혜순 씨랑 단둘만 있었던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몇 시간 뒤 김광석 씨가 거실 계단에서 싸늘한 모습으로 발견이 된 겁니다. 최초 목격자이자 당시 집안에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 바로 아내 서혜순 씨였고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좀 이상한 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아내 서혜순 씨가 처음 주변 사람들한테 상황을 알릴 때 했던 설명이요. 아, 그 초기에 했던 말이요? 지인들한테 그냥 실수예요. 술 먹고 장난하다가 그렇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말했다는 증언들이 있어요. 남편의 죽음을 장난으로 인한 실수라고 표현했다는 거군요. 네. 초기 언론 인터뷰에서도 좀 비슷한 뉘앙스로 얘기를 했었고요. 근데 경찰서에 가서 한 공식 진술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죠? 새벽에 잠을 자다가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나가봤더니 남편이 거실 계단에 전깃줄로 목을 매 숨져 있었다. 이렇게요. 잠깐만요. 장난하다 실수로랑 목을 매 숨져 있었다는 건 완전히 다른 상황 아닌가요? 그렇죠. 너무 다르죠. 왜 처음 설명이랑 경찰 진술이 이렇게 급격하게 바뀐 걸까요? 이것도 좀 이상하네요. 게다가 그 10일 신고 시간도 좀 논란이 됐었죠. 아, 신고가 늦었다는. 네, 새벽 4시 30분경에 신고했는데 이게 남편의 이상을 발견한 시점으로부터 한 1시간 정도 지연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1시간이나요? 위급 상황에서? 서혜순 씨 해명은 너무 경황이 없어서 아래층에 살던 오빠를 먼저 깨우러 갔다. 이거였는데 글쎄요. 배우자가 위급한 상황인데 아래층 오빠를 먼저 깨운다. 상식적으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이라는 지적이 많았죠. 그리고 경찰 수사는요. 놀랄 만큼 빨리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로 종결이 돼버립니다. 네, 너무 신속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여러 허점들이 지적이 돼요.
첫째는 유서가 없었다는 거. 평소에 자기 생각이나 삶을 꼼꼼하게 기록하던 그의 성향과는 좀 안 맞죠. 네, 그쵸. 두 번째는요? 둘째, 목을 매달 때 디뎠을 만한 의자 같은 도구가 현장에서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 아, 발판이 없었다. 네. 셋째는 지문 채취 같은 기본적인 현장 감식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거고요. 현장 보존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네요. 그리고 넷째는 유일한 목격자인 아내의 진술이 처음부터 막 엇갈렸다는 점. 결국 수사가 아내의 그 우울증 진술에 크게 의존해서 마무리된 거네요. 네. 당시 김광석 씨 아버지 같은 유족들이 타살 의혹을 제기했지만 그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초기 현장 보존 실패랑 좀 부실했던 수사, 이게 결국 29년 가까이 의혹이 사라지지 않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 것 같아요. 명확한 물증을 확보할 수 있었던 그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거죠. 첫 단추부터 뭔가 좀 잘못 끼워진 느낌을 지울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그의 몸에 남은 마지막 증거라고 할 수 있는 부검 감정서를 한번 보죠. 1996년 1월 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부검 결과 최종 사인은 의사, 즉 목맴사로 결론이 났습니다. 네, 목맴사. 다만 불완전 의사, 그러니까 몸 일부가 바닥에 닿은 상태였고 또 비전용적 의사, 끈 매듭 위치가 정중앙이 아니었다는 소견이 덧붙여졌어요. 그런데 한 20년쯤 지나서 이 부검 감정서에 기록된 사큰, 목에 남은 끈 자국 형태가 아주 큰 논란을 불러일으킵니다. 아, 그 이상호 기자 등이 제기했던 의혹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의혹 제기 측에서는 김광석 씨 목 앞쪽에는 선명하게 수평으로 된 사큰 단줄만 있고 목 뒤쪽에는 뚜렷한 흔적이 없다. 이건 스스로 목을 맸을 때 생기는 V자 형태가 아니라 뒤에서 누군가 수평으로 목을 조른 삭사, 즉 목졸림사의 흔적에 가깝다, 이렇게 주장을 했죠. 굉장히 구체적인 주장이었는데요. 그렇죠. 하지만 이 주장에 대해서 당시 부검을 직접 담당했던 권일훈 전 국가수 법의관을 포함해서 대부분의 법의학 전문가들은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어떤 근거로 반박했나요? 첫째는 스스로 목을 매더라도 체중 때문에 몸이 앞으로 쏠리면서 목 앞쪽에만 사큰이 뚜렷하게 남는 경우가 오히려 더 흔하다는 겁니다. 아, V자가 아니라 수평 사큰도 자살에서 흔하다는 거군요. 네. 둘째는 이게 결정적인데 만약 타살, 그러니까 삭사였다면 피해자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목 주변에 손톱 자국이나 팔, 손 같은데 상처, 흔히 말하는 저항흔이나 방어흔이 남아야 하는데 김광석 씨 시신에는 그런 흔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어요. 저항한 흔적이 없었다. 네. 그리고 셋째는 목뼈 골절이라던가 내부 출혈처럼 목을 강하게 졸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손상 역시 없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 권일훈 부검에는 나중에 인터뷰를 해서 타살이요? 전혀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아주 단호하게 말하기도 했었죠. 네, 맞아요.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사큰 형태에 대한 의문 제기는 분명히 있었어요. 하지만 타살을 입증할 결정적인 법의학적 증거, 예를 들면 저항흔이라던가 내부 손상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법의학계는 자살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 겁니다. 그렇다면 질문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네요. 네, 법의학적으로 자살 가능성이 높다면 그렇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미래를 이야기하던 그가 왜 갑자기 그런 선택을 했을까? 경찰이 발표했던 우울증이라는 동기는 여전히 그 마지막 모습과는 잘 연결이 안 되는데요. 맞습니다. 경찰 발표와는 다르게 친구나 동료들은 그가 우울증을 앓고 있었다는 주장을 아주 강하게 부정했죠. 가수 박학기 씨 같은 경우는 죽기 바로 그날에도 내년에 같이 공연하자고 약속했다 이렇게 증언했고요. 다른 친구들은 또 형이 자기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절대 부모님보다 먼저 가는 불효는 안 저지를 거라고 입버릇처럼 말했다고 했잖아요. 특히 그 발달장애를 가진 딸 서연이에 대한 그의 사랑은 주변 사람들이 모두 알 정도로 정말 지극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소위 딸바보였던 그가 딸을 두고 세상을 등진다. 이건 정말 상상하기 어렵다는 목소리가 높았죠. 네, 새 앨범 준비에 미국 공연까지 다 계획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2017년에 그의 일기장 일부가 공개되면서 상황이 또 한 번 복잡해집니다. 아, 그 일기장 내용이요? 네, 거기에는 대중에게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그의 깊은 고통이 담겨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아내가 나 아닌 누구를 사랑하고 있다. 이런 내용이나 낯선 남자들과 이틀 밤이나 술 마시며 함께한 것에 대해 나에게는 조금도 미안해하지 않는다. 이런 구절도 있었고요. 심지어는 아내에 대한 두려움을 토로하는 내용까지 나왔죠. 아내가 무섭다. 어떤 일을 벌일지 알 수 없다. 너무 힘들다.
이건 공식적으로 발표된 우울증과는 결이 다른 훨씬 구체적인 관계의 고통을 보여주는 증거잖아요. 당신은 이 일기장을 보면서 그 심경이 어땠을 거라고 생각하세요? 좀 상상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 같은데요. 아내 서혜순 씨는 또 사망 당일에 김광석 씨가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장모랑 전화로 아주 심하게 다투었고 이게 그의 극단적 선택에 영향을 미쳤다는 취지로 주장하기도 했어요. 네, 그런 주장도 있었죠. 하지만 이 주장 역시 2017년에 장모 본인이 직접 반박을 했죠. 아, 그렇죠. 나는 내 딸 서혜순이 알려주지 않아서 외손녀 서연이가 죽은 사실조차 10년 가까이 모르고 있었다. 이렇게 폭로하면서 서 씨 진술의 신빙성에 큰 의문부호가 찍혔습니다. 정말 충격적인 반전이었죠. 네, 이 일기장은 그의 깊은 고통을 보여주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 아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어떤 삶에 대한 의지 또한 역설적으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과연 모든 걸 포기하고 자살을 결심한 사람의 마지막 기록일까? 아니면 이혼 같은 중대한 결정을 앞두고 벌어진 다른 비극의 전조였을까? 과학적 증거는 자살 가능성을 가리키고 그의 기록이나 주변 증언은 삶의 의지를 가리키고 이 모순 속에서 어쩌면 미스테리를 푸는 열쇠는 다른 곳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그의 죽음 이후 남겨진 막대한 유산, 그 저작권을 둘러싼 갈등이죠. 네, 김광석 씨 사후에 그의 노래가 만들어내는 엄청난 저작권 수입을 놓고 정말 길고 긴 법적 다툼이 시작됩니다. 1차전은 아버지 김수영 씨하고 아내 서혜순 씨 사이에서 벌어졌죠. 아버지는 아들의 생전에 1집부터 4집 앨범 권리를 나에게 넘겼다 이렇게 주장했고 아내는 법적 상속인은 나와 딸 서연이다 이렇게 맞섰고요. 여기서 1996년 6월에 양측이 맺은 합의 내용이 아주 중요합니다. 합의 내용이 어땠는데요? 첫째, 아버지가 1집부터 4집까지 앨범 권리를 갖는다. 둘째, 아내 서혜수는 라이브 앨범 같은 다른 권리를 갖는다. 그리고 셋째, 이게 가장 중요한데 아버지 사후에는 아버지 몫의 모든 권리를 손녀인 김서연에게 상속한다. 아, 그러니까 이 합의로 딸 서연 양이 미래에 상당한 저작권 지분을 상속받을 사람으로 딱 명시가 된 거네요. 네, 그렇죠. 그런데 2004년에 아버지 김수영 씨가 사망하면서 2차전이 시작됩니다. 이번엔 누구랑 누구의 싸움이었죠? 이번에는 김광석 씨의 어머니와 형이 나섰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모든 권리를 우리에게 넘긴다는 유언을 남겼다면서 소송을 제기한 거죠. 아, 또다시 법정 다툼이. 네, 이 지루한 싸움이 대법원까지 이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 모든 권리의 최종 상속자로 지목되었던 딸 김서연 양은 점차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그러다가 2017년 9월에 정말 믿기 힘든 사실이 드러나죠. 네, 바로 김서연 양이 이미 10년 전인 2007년 12월 23일에 만 16세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사실입니다. 10년 전에 이미 사망했다고요? 네, 당시 사인은 급성근렴이었고 부검 결과 별다른 범죄 혐의점이 없어서 내사 종결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엄마인 서혜순 씨가 이 사실을 시댁 식구들은 물론이고 친구, 이웃, 심지어 자기 친정어머니한테까지 무려 10년 동안 숨겨왔다는 거죠. 10년 동안이나요? 왜 숨겼을까요? 주변에는 계속 서연이는 미국 유학 가서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는 증언들이 나왔고요. 심지어 외할머니는 몇 년 뒤에 동사무소에서 사망한 김서연 양 앞으로 나온 돈이 있으니 추자가라는 연락을 받고서야 손녀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아, 정말 충격적이네요. 그럼 여기서 시간 퍼즐을 한번 맞춰봐야 합니다. 네, 딸 서연 양이 사망한 시점은 2007년 12월. 그리고 시댁과의 저작권 소송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2008년에 나왔습니다. 딸이 죽고 나서 판결이 나온 거군요. 그렇죠. 근데 대법원은 서연 양이 이미 사망했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 1996년 합의 내용을 근거로 모든 저작권의 최종 권리자는 김서연이다. 이렇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법적으로 사망한 미성년자의 권리는 유일한 직계 가족이자 보호자인 어머니에게 상속되죠. 결국 딸의 사망 사실을 법원에 알리지 않음으로써 서혜순 씨가 시댁과의 모든 저작권 분쟁에서 최종 승자가 된 셈이네요. 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된 겁니다. 당신은 이게 단순히 우연의 일치라고 보시나요? 아니면 혹시 계산된 행동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바로 이 점 때문에 김광석 씨 유족과 이상호 기자가 서혜순 씨를 소송 사기 혐의로 고발을 한 거죠. 딸의 비극적인 죽음이 결과적으로 저작권 분쟁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가져오도록 이용된 거 아니냐 이런 주장이군요. 네.
서 씨는 어차피 법적으로 나에게 상속될 권리였다고 항변했지만 유족 측은 서연이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1996년 합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끝까지 소송을 이어갔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광석 씨 죽음의 미스테리에서 오랫동안 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았던 그 동기라는 퍼즐 조각이요. 이게 20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딸의 안타까운 죽음과 그 사실의 은폐를 통해서 돈이라는 이름으로 맞춰진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아주 강하게 제기된 순간이었죠. 네. 잠깐 흐름을 다시 정리해보면 1996년에 김광석 씨 사망하고 바로 저작권 합의가 있었고 2004년에 부친 사망하면서 소송이 다시 시작됐고요. 2007년 12월에 딸 서연 양이 사망했지만 그 사실이 은폐됐고 그리고 2008년에 대법원에서 딸 명의로 최종 승소 판결이 났죠. 사망 사실을 모른 채로. 그러다 2017년에 영화 개봉과 함께 딸 사망 사실이 공개되면서 재수사 요구가 빗발쳤고 결국 2017년 11월에 서혜순 씨는 법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어진 거죠. 네. 2017년 8월에 개봉했던 이상호 감독의 다큐멘터리 영화 김광석. 이게 서혜순 씨를 사실상 타살 혐의자로 정면 지목하면서 정말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네, 영화 내용이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영화는 그 사큰 형태를 타살의 증거로 제시하고 자살 동기가 부족하다. 서혜순 씨의 진술이 엇갈리고 금전적 동기가 있다. 심지어 사건 당일 현장에 전과가 있는 그녀의 오빠가 함께 있었다는 의혹까지 막 제기했죠. 딸 서연 양의 사망 은폐 사실과 딱 맞물리면서 재수사하라는 국민청원이 빗발치는 등 대중의 분노가 정말 들끓었습니다. 궁지에 몰린 서혜순 씨는 2017년 9월에 JTBC 뉴스룸에 직접 출연했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해명하고 반격에 나섰는데요. 네, 그 인터뷰가 또 엄청난 화제가 됐었죠. 근데 손석희 에이커의 날카로운 질문에 대한 그녀의 답변들, 예를 들어 딸의 죽음을 10년간 숨긴 이유에 대해 경황이 없어서 가족과 사이가 안 좋아서 라면서 좀 명확한 설명을 피하거나 김광석 씨 사망 당시 장난치다 그랬다는 초기 발언에 대해서는 기억이 잘 안 난다고 얼버무리는 모습도 있었고요. 네. 그리고 인터뷰 내내 보였던 다소 불안한 태도나 감정이 잘 드러나지 않는 표정 같은 것들이 오히려 대중의 의혹을 더 증폭시키는 결과를 낳은 것 같아요. 그녀는 시댁과 이상호 기자가 짜고 벌이는 마녀 사냥이다 라면서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글쎄요, 당신 생각은 어떠세요? 그 인터뷰가 과연 그녀에게 도움이 되었을까요? 아니면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했을까요? 결국 대중의 거센 요구에 따라서 경찰과 검찰이 21년 만에 사건 재검토에 착수하긴 했지만 넘을 수 없는 벽에 부딪혔습니다. 아, 그 공소시효 문제였죠. 네, 맞습니다. 김광석 씨가 사망한 1996년 당시 살인죄의 공소시효는 15년이었어요. 그래서 2011년 1월 6일에 이미 만료된 상태였습니다. 2015년에 살인죄 공소시효를 폐지한 이른바 태완이법이 만들어졌지만 법은 원칙적으로 과거 사건에 소급 적용되지 않으니까요. 네. 업데이트된 게임 규칙을 이미 종료된 게임에 적용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참 안타깝지만 김광석 씨의 죽음에 대한 살인 혐의는 법적으로는 이미 심판할 수 없는 일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경찰은 공소시효가 남아있던 딸 서연 양 사망과 관련된 유기치사 혐의, 그리고 저작권 소송 관련 소송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진행할 수 있었죠. 네, 그 결과는 어떻게 나왔죠? 2017년 11월에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부충분하다면서 서혜순 씨에게 최종적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아, 무혐의 처분? 네. 이후에 서혜순 씨하고 이상호 기자 간의 명예훼손 소송 같은 것들이 복잡하게 이어졌는데 형사상으로는 이상호 기자가 무죄를 받았지만 민사소송에서는 일부 패소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도 했고요. 중요한 것은 어쨌든 법적으로는 서혜순 씨의 혐의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지만 대중의 마음속에 깊게 새겨진 그 의혹의 그림자는 전혀 거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법적인 판단은 그렇게 내려졌지만 김광석의 노래는 멈추지 않고 계속 우리 곁에 흐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는 29년이라는 이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의 노래를 듣고 그의 목소리에서 위로를 받을까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요. 아마도 그의 노래에는 유행을 타지 않는 우리 모두의 보편적인 삶의 이야기가 담겨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아, 서른 즈음에 느끼는 그런 막막함이라던가? 네, 이등병의 편지 속 쓸쓸함, 사랑했지만의 애틋함, 또 일어나 하고 외치는 희망까지. 그 꾸밈없이 진솔한 목소리가 마치 오랜 친구가 옆에서 조용히 어깨를 토닥여주는 것 같잖아요. 맞아요.
학전소극장에서 1000번 넘게 관객들하고 직접 호흡했던 그 진심이 녹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의 노래는 정말 세대를 관통해서 사랑받는 힘을 가지는 것 같습니다. 이 사건은 우리에게 어쩌면 좀 불편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일까요? 법이 내린 진실과 우리가 마음으로 느끼는 진실이 다를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따라야 할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법이라는 게 명확한 증거가 없으면 더 나아갈 수 없고 또 공소시효라는 시간의 벽 앞에서는 무력해지기도 하잖아요. 법은 결국 서해순 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고개를 젓습니다. 법이 틀렸다는 의미라기보다는 네, 그렇다기보다는 어쩌면 법이 다 담아내지 못하는 그 이야기의 빈 공간, 그 행간을 우리의 마음이 읽어내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진실을 향한 질문을 멈추는 순간 이 사건은 정말로 그냥 과거의 일이 되어버릴지도 모릅니다. 김광석의 죽음은 단순히 한 위대한 가수의 비극을 넘어서 우리가 진실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지에 대한 질문을 우리 모두에게 남긴 숙제와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는 김광석의 마지막 날 풍경에서 시작해서 공식 발표 뒤에 숨겨진 수많은 의문점들, 법의학적 논쟁과 엇갈리는 증언들, 또 돈을 둘러싼 복잡한 욕망의 그림자, 그리고 결국 마주하게 된 법의 한계까지 정말 길고 깊은 이야기를 함께 따라왔습니다. 네, 법은 결론을 내렸을지 몰라도 이 이야기는 한 사람에 대한 기억과 사랑이 얼마나 끈질기게 진실을 향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지를 정말 여실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의 노래가 우리 곁에서 계속 울려 퍼지는 한 어쩌면 그를 향한 질문 역시 쉽게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자, 당신 오늘 이 긴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가수의 죽음에 이렇게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가득하다면 법적으로 끝난 일이니 이제 그만 잊어야 한다는 길과 설령 영원히 답을 찾지 못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기억하고 질문하겠다는 길 중에서 당신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